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네, 연 이틀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 무능력, 무도함 이 3무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그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정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보시기에는 SNL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1979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와 반도체는 국가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기, 이 시국에 누가 말하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말을 그것도 사과도 없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내란의 공범자로, 국정의 동조자로, 폭망의 책임자로 고개 숙여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유체이탈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외칠 때는 무시하더니 민생경제, AI 추경, 골든타임을 수차례나 놓쳐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설 연휴 직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3달이나 전에 이재명 전 당대표가 추경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월 31일자 민주당안을 포기하고 정부 안을 수용할 의지까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겨를은 있고 민생 경제 살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까? 국회에는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정작 이 자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 행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 아닙니까? 대권의 골든타임이 닥쳐오니 이제사 추경을 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알량합니까? 이게 일국의 국정을 책임져 왔다는 총리가 보일 태도가 맞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간만 보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건 국가적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친 것 아닙니까? 국민은 윤석열이 내란의 밤으로 무너뜨린 그 대한민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는데 권한대행은 팡파레를 울리면서 대선에 나가려 하는 이게 책임이 있는 행태입니까? 반성도 없이 윤석열의 대행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로벌 위기도 없는데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선장을 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없었던 유례 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1%대 성장률이 희망 목표치가 되어버렸습니다. IMF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나 대폭 하향했고 투자은행인 JP모건은 1%도 아닌 0.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가진 정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취임부터 파면까지 12분기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성장률보다 2.7%포인트, 40.3%나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타격을 직격으로 맞았는데도
윤석열 정권 때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0위였던 GDP 순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2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스페인에 밀려서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생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이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기준 은행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0.58%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청년 인구가 46만 명에 육박하고 비자발적 실직자가 137만 명에 달합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R&D 예산 윤석열 말 한마디에 5.2조 원이 삭감되더니 올해 고작 2023년도 대비 3천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R&D 예산은 2023년 29.3조 원보다 더 적은 28.4조 원 수준입니다. R&D 예산 폭거에 과학, 기술계 비자발적 실직자는 3월 기준 21%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5학년도를 앞두고 4대 과기원에서는 또 몇 명이나 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치대 진학 사유로 자퇴를 신청한 학생이 70명도 넘습니다. 진학 사유를 의치대 진학이라고 쓰지 않은 학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울산 과기원과 광주 과기원은 2024학년도 직전 대비 2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무가내식 2,000명 의대 정원 증대가 결국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IMF가 2030년 우리나라 GDP 순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30년 우리나라 무려 15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과학기술마저 이렇게 천시를 당하니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불과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허용, R&D 예산 삭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해외 직구 물품 KC 인증 의무화 번복,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 등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조변석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래놓고 한다는 게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카이스트 학생의 입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총책임자인 윤석열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일을 잘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에 대한 진단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상윤 과기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자 그리고 현장 연구자의 삶을 사시다 과기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 연구자 출신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시작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어떤 일련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새로운 예측을 하기 위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생 경제, 과학기술 정책들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새로운 그 선도형 R&D를 하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소통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소통만 아쉽습니까? 참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결국 말로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를 무너뜨리고 현재를 파탄내고
미래까지 망쳐놓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너무 뻔히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은 정부, 그 늑장 추경,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2조 원입니다. 추경 예산. 12.2조 원으로는 고작 0.1%의 경제성장 효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의 성장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AI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유수의 국가들이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의 AI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번 추경에 고작 1.8조의 AI 추경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놓고 실제 이 물에 답변을 해야 될 책임자들은 모두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선 꿈을 꾸겠다고 대권 행보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를 필두로 한 모피아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잘못을 시정할 신용조차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임 장관, 모피아들이 R&D 예산 삭감하고 AI 추경에서마저 손발을 잘라낼 때 정작 그들이 알파이자 오메가로 섬기는 그 재정 건전성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1.8조는 추경이고요. 본 예산이 1.8조에서 총 2025년 예산이 3.6조고 이 수치는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국가가 들인 돈에서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건전성 얘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2년 52조 원의 추가 세수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세수는 30조 8천억 원 결손입니다. 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은 역대급 결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AI 및 R&D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기재부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AI 추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잘라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AX 특화 사업 4,500억 원을 비롯해서 AI 직접 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인공지능 혁신 인재 양성 등 R&D 사업들 다 잘라냈습니다. 게다가 AI에 집중한다고 필수적인 다른 과학기술 R&D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총 지출 대비 4.4%에 불과한 R&D 예산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R&D 예산 총 지출의 5% 수준에 투입하겠다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R&D 예산 5% 이상 투입하겠다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발표했던 국민의힘 대선 공약 다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잃어버린 10년이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방위에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을 비롯해서 전기료가 없어서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기 출연연들의 전기료 예산, 기초연구 예산 등 80여 개 사업에서 5,128억 4,1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증액이 의결되었던 R&D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따로 서면 질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과학 기술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라도 R&D 예산 5%라는 국정과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여러 또 다른 부서에 시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재정당국에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R&D 예산 삭감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친 정부에 그 과기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역사의 죄를 남기면서 떠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마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권 행보 이전에 유일무이한 윤석열의 총리이자 대행으로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폭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랍니다. 수차례나 민생경제, AI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과오를 인정하고
그 12.2조 원의 찔끔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 경제와 진짜 AI 위한 추경에 나서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장관께서도 이 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황정화 위원님 네, 대하시는 네. 거예요? 예, 하십시오. 예. 네, 뭐 많은 지적들 겸허히 제가 뭐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완의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받쳐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가 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는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저희 관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획재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재정당국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정을 그 지속 가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찔끔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의원님께서 이 재정은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까 했지만 혹시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돈 이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것을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민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황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